최종현 학술원이 모태이자 자매 기관인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2025 신규 프로그램 고품격 지식 토크쇼 프로페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학술원에서 과학하는 언니, 누나, 막내 이모 정도로 통하는 정민선입니다. 권석준 교수님 1부에 이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부에서는 스타게이트가 뭔지에 대해서 후루룩 훑어봤는데 1부에서 나온 키워드를 확장해서 AI가 다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지션에 관한 것, 그리고 제조업엔 어떤 기회를 줄 것인지, 또 과학하는 방식, 이런 것들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부에서 스타게이트가 세계 질서를 재설계하는 그런 전략, 이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AI 업계 밖에 있는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이게 잘 와닿지는 않아요. 정치하는 분들, 외교를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치열한 각축전의 현장에 계시겠지만 저처럼 거의 매일 챗 GPT를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물리적인 공간에 생활을 함께하는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랜선 친구 아니면 나의 PC와 스마트폰이 전기를 열심히 먹여서 굴려주는 소프트웨어 정도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모르는 AI 세계가 또 다른 편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네. AI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어떤 랜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물리적 세계로 들어오는 그 시점을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리적인 인공지능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영역은 일단은 모빌리티 쪽입니다. 자율주행차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AI인데 예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좀 더 잘 업그레이드가 된 일종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다. 우리가 SDV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비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비클은 AI를 담는 하나의 그릇일 뿐입니다. 이 AI가 담기고 와서 이 AI는 일종의 그 비클을 자신이 물리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레벨 5가 되면 여러분 운전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탑승자가 타서 잘 수도 있고 회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모빌리티는 자기가 운전을 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요. 하나의 라이프의 익스텐션이 되는 거죠. 혹시 사회자님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실험실에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파이펫질해서 한 방울 두 방울 막 꼬장꼬장하게 했던 화학을 하셨군요. 생물을 했습니다. 생물 하셨습니까? 네. 화학이나 생물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유감스럽게도 그 영역도 조만간 물리적 AI에 의해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실험실에 가면 정말 똑같은 레시피를 해도 금손이 있고 곰손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제 요리하는 거가 좀 비슷한데 된장찌개 레시피 보고 끓여도 할머니, 엄마 제가 하는 맛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토콜에 설명이 되지 않은 디테일한 그 손맛을 낼 수 있는 건 결국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약간의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AI가 예측을 하더라도 사람 손으로 마지막에는 검증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5년 후, 10년 후에는 정말로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런 어떤 사람의 손을 탄다, 할머니 손맛, 금손, 똥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잘 볼 것 같으면은 온도, 압력, 농도, 시간같이 대부분 다 우리가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금손이라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굳이 재지 않더라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아요. 그렇죠. 네. 대충 이 정도니까 될 것 같다. 네. 이런 분들의 그런 지식은 충분히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면 숫자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네. 이게 만약에 로봇으로 바뀐다면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만약에 내가 A라는 프로덕트가 아니고 B라는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은데 A라는 프로덕트에서 익혔던 시퀀스들을 이제는 인간의 가이드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손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좀 자존심이 상하려고 해요. 휴먼 비잉으로서. 네네. 그러면 혹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AI는 제가 쓰는 챗 GPT랑 완전히 다른 고도의 AI인가요? 아니면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사회자님? 좀 보시기에는?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수천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AI 모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싶은데 실험에 쓰는 정보들, 실험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프로토콜들, 레시피들 그게 복잡해봐야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런 실험들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인 정보들이 있죠.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가요? 과학에서는 논문이라 부르죠. 아, 네. 수백만 건의 논문이 있을 겁니다. 그 논문들은 금방 학습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거에 적합한 훨씬 더 효과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델 오브 엑스퍼트라 불러도 되겠죠. 그리고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작은, 심지어는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면은 이제는 로봇의 어떤 뇌에도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 되겠죠. 그거에 특화된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아주 전기를 많이 먹고 비싼 GPU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저렴하고 에너지 이피션트하고 훨씬 더 사용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에이전틱 AI라고도 불리고요. M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MCP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러한 칩들 혹은 그거에 걸맞는 알고리즘들이 더 이쪽 분야로 만약에 보급이 잘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비싸지 않은 시스템에서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 AI가 구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군요. 이런 말이죠. 제조업 현장에서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사수 부사수의 관계에서 로봇에게 나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그 나의 직업의 대를 잇는 게 꼭 휴먼 빙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가능할까요? 슬프지만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아까 다시 스타게이트 얘기, 일부에서 했었던 스타게이트 얘기로 좀 돌아온다면 많은 경제학자들 혹은 이제 산업공학 하시는 분들이 의문을 갖는 게 미국에서 저렇게 큰 돈을 들여서 AI 그리고 슈퍼 AI, 피지컬 AI를 만든다고 한들 사람이 충분히 거기에 지금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미국에서의 제조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앞으로 더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방미를 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다 감당할 생각으로 미국에 투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많은 생산 라인이 자동화되는 것을 다 감안을 하고 그 타임 라인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제조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제조업인데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형태의 혹은 그런 문법을 따르는 제조업이 아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제조업인데 이 제조업, AI가 트랜스포메이션 된 그 이후의 제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과는 전혀 다른 제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사양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로 너무도 인력이 없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 와중에서 AI가 하나의 좋은 인력이 아니라 이제 기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잘 보충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 좀 자존심이 계속 상해서 질척거리는 것 같긴 한데 AI가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는 그 친구가 뭐 윤리적인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거고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사람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AI가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것도 인정. AI가 지금의 사람보다 더 파라미터 바이 파라미터로 최적화를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그럼 앞으로의 사람은 AI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혹시 연구실에서 뭐 AI를 사용하신다면 학생들의 역할은 또 AI와는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AI가 스피어로버돼서 주변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영역, 사회과학까지 포함하는 많은 영역으로 다 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역에는 당연히 교육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는 학생들한테 숙제를 많이 내줘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저는 아마 오래 살 거예요.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최근에는 학생들한테 숙제를 많이 내주지 않습니다. 숙제를 내줘봐야 학생들이 그 숙제의 PDF 파일을 바로 GPT에 입력을 해갖고 적절한 솔루션을 다 찾아옵니다. 시초점을 하다 보면은 속된 말로 현타가 와요. 아, 얘네들 또 이거 썼구나. 그렇다고 답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잘 맞춰요, 또. 근데 막상 그런 학생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은 자기가 무슨 답을 얻었는지 자기도 잘 모릅니다.
그냥 AI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AI를 쓴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마치 예전에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서 컴퓨터가 있는 시대로 오면서 학생들이 컴퓨터를 써갖고 뭐 과제도 하고 뭐 실험 보고서도 쓰고 하는 거랑 똑같은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학생들이 AI에서 생성된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AI가 판단하는 것들을 그냥 아무 필터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제가 지나다니면서 요즘 들었던 정말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 학생들이 밥을 먹으러 돌아다니는데 이제 딱 챗 GPT한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 주변에서 가장 맛있는 밥집은 딱 나오니까 야, 이건 AI가 추천한 밥집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친구가 추천한 밥집. 사람들이 리뷰를 많이 남긴 밥집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을 오히려 의심하게 되나요? AI가 인정한 맛집. 이렇게. 근데 가서 다 실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AI는 그 맛을 본 적이 없으니. 그렇군요. 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지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2025년 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3회 AI 서밋이 개최됐었어요. 근데 그때의 AI 서밋에서 주된 논의된 안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AI 세이프티였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런 세이프티가 뭐 여러 관점에서 세이프티도 있는데 이 세이프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AI가 과연 우리 사회의 어떤 작업까지 다 맡길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핵무기 통제권은 어떠냐. AI가 핵무기 통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십니까? 전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근데 프랑스나 독일이나 심지어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의 정상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래서 AI가 정말 중요하고 좋은 툴이라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프티, 즉 시간을 좀 벌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산업으로 완전히 퍼지기 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명은 다 했어요. 거기에 서명하지 않은 나라가 몇몇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나라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미국? 미국. 미국? 또, 맞나요? 한 나라가 더 있습니다. 영국. 영국. 저는 이게 되게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던 게 1회 AI 서밋을 개최한 나라가 영국이었고 그 영국이 뭐를 제일 신경 썼냐면 AI 세이프티를 신경 썼었어요. 근데 그 영국이 이번 3회 때에는 빠져버린 겁니다. 미국에서 이 서명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근거가 뭐였냐면 우리는 지금 AI 세이프티를 논할 때가 아니다. 이 AI가 혁신을 하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훨씬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이프티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으니 지금은 세이프티 논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완전히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세이프티 이슈를 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이 AI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산업의 효율성만 놓고 최적화를 하게 되면 사람의 목숨이나 사람의 인권 보호 같은 것들은 되게 마이너 파라미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그럼 얼마나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충분히 숙고를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잠시 언급하셨지만 이제 사회 거버넌스나 사회 통제 시스템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관리하는 영역에 그동안 인간이 의사결정을 했던 부분에 기술적으로 AI가 도입되면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 안보나 통제 시스템에 이 친구들이 기계가 영향을 많이 주는 세상이 정말 올까요? 여기서부터 마찬가지로 최정현 학술원과 상관이 없는 저 개인의 의견임을 네.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인구의 급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지금 인구의 한 5분의 4 정도로 떨어져요. 두 세대 정도가 지나고 나면 한 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세 세대 정도가 지나고 나면 3분의 1 정도로 떨어집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 안 된다는 게? 근데 그런 시대가 정말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나라가 계속 팽창해 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사회 인프라나 제도나 이런 모든 관습 같은 것들이 다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최적화가 되어 왔습니다. 도로도 많이 깔았죠. 철도도 많이 깔았죠. 인프라에 투자도 많이 했죠. 공항도 크게 지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인구가 급감합니다. 소비할 사람들이 점점 작아져요.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점점 그럼 줄어들 겁니다. 자, 근데 그 인프라를 그럼 버릴 건가요? 이미 해놨는데요. 네. 인프라라는 게 지을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여러분 운영할 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유지 보수에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자동화가 될 겁니다. AI가 다 도맡게 될 겁니다. 유지 비용을 AI가 담당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죠. 안 그러면 이 인프라를 다 포기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정말로 전력이 공급이 안 되거나 보수가 안 된 건물이 무너지거나 네. 철로가 끊기거나 태풍 한 번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무너지거나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매일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자동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일부분의 사람들이 다 간섭을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인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제는 AI한테 어느 정도는 자율적인 판단을 맡기는 영역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나오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디까지는? 네. 그리고 어디부터 AI와 인간의 영역으로 나눌 것이냐. 그런데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인류 문명의 변혁사를 볼 것 같으면 결국은 이 비용의 논리, 효율의 논리를 이길 수 있는 제도라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돈의 논리 앞에서, 비용의 논리 앞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들은 사상 최초로 인구의 급감이라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인구가 다 증가하는 게 정상적인 페이지였잖아요. 한 번도 인구가 급감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하필이면 또 AI가 크로스오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아마 눈치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나라가 먼저 사회의 오퍼레이션, 사회의 이런 컨스티튜션, 사회의 이런 모든 컨벤션들을 어디까지 오토메이션 할 거냐. 여기에다가 만약에 오토메이션을 할 것 같으면은 이거에 대한 에이전트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을 부여할 거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냐, 최종적인 책임이 어디서 끝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법 체계나 사회 제도가 변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빨리요. 인구 절벽 시대에 또 AI까지 기계력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써야 하는 상황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너무 또 어두운 얘기만 해서 네. 2부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희망적인 얘기로 좀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반대로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AI가 이렇게 제조업 현장의 손맛까지 실험실의 금손들의 노하우까지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발전을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앞서서 이미 제조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로 한정돼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들, 주요 산업들이 있습니다. 조선이나 기계나 자동차나 에너지나 석유화학 그 모든 영역에서 한국은 이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쟁력이 둔화가 된 산업들의 상당수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을 해야 될 것이 산업에서 그동안 쌓아왔었던 도메인 널리지들, 데이터들이 한국 안에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저희가 안보적인 관점에서 이 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제 행복 회로가 막 돌아가는데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가진 기회와 가능성을 또 이어서 3부에서 알아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3부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